이재명 대표님, 우리 함께 합시다. 횡재세. 주말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은행 상생 기여금 제도로 도입하려는 은행 횡재세가 당내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50여 명의 공동 발의로 발의됐고 민주당의 당론으로 은행 횡재세를 도입하겠다는 것이 지난 2주 동안 언론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당내 교통정리도 안 된 상태였다는 소식에 저는 물론 국민들께서도 황당할 따름입니다. 은행 횡재세 반대가 주로 비명계 의원 그룹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제가 고려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 은행권, 재계, 보수 언론의 횡재세 반대 논리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당을 표방하는 민주당 안에서 일부 의원들의 입장으로 그대로 재현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실망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횡재세가 반시장적이라는 주장이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것에 대해 실망을 넘어서 슬픔을 느낍니다. 그런 논리를 펴는 분들에게 횡재세가 시장 논리에 반한다면 금융제도 자체가 시장 논리로는 성립될 수 없는 현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금융을 시장 논리에 충실하게 조직할 것 같으면 시장 경제에서 가장 금기시하는 가격 통제에 해당하는 이자 제한 제도를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행업에 인위적인 진입 장벽 효과를 내는 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금산분리 규제도 모두 반시장적입니다. 은행의 파산이나 금융시스템 위기 시 사실상 정부 기구에 속하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로 나서는 것은 시장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대규모의 구제금융을 통해 파산은행을 구제하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렇게 시장 원리주의적 입장에 충실하다면 윤석열 정부의 느닷없는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적극 반대하셨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서 예로 든, 앞에서 예로 든 금융제도의 규제적 성격들은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원리상으로는 반시장적인 규제들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금융규제 완화가 줄기차게 진행됐음에도 은행업이 여전히 규제산업으로 남아있는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은행 횡재세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시장 논리가 아니라 사회경제적 필요성이나 부작용의 크기를 따져서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경제를 글로벌 경제질서로 발전시키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있는 IMF의 횡재세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IMF 2022년 6월 보고서, 고유가 및 고음식 가격에 사회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정책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초과이윤세는 위기기간 중 높은 실적을 거둔 기업들의 기여금 납부를 가능케 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을 지원한다. 그런 세금은 왜곡을 거의 초래하지 않으면서 상당한 재정 수입의 원천이 될 수 있다. IMF 보고서는 횡재세와 초과이윤세를 구분하고 이 중에 초과이윤세만 찬성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 은행 횡재세 도입과 관련된 맥락에서 횡재세와 초과이윤세를 구분할 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지대에 해당하는 초과이윤에 대한 세금은 시장 왜곡을 거의 초래하지 않는다고 IMF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IMF보다 더 강하게 시장 원리주의를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정치 세력이라면 민주당의 당명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어원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이 바로 시장 실패를 사전적으로, 사후적으로 예방하고 교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횡재세는 반시장적이라는 논리와 달리 횡재세 부담금의 가격 전가 논리는 숙고할 가치는 있습니다. 은행의 상생기여금을 부담시켜도 은행이 그 부담분을 가산금리로 전가해버릴 수 있다는 비판이 지난 금요일 민주당 횡재세 전문가 간담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가격 전가 논리는 횡재세의 반대 근거가 아니라 횡재세 입법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우선 저는 세금이나 기여금 등 공적 부담금을 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장 실패를 가리킨다는 점부터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적인 시장은 조세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은행이 독과점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독과점적 구조는 은행이라는 특수한 공공적 성격으로 인해서 공공이 제도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반시장적이라는 이유로 은행 횡재세를 반대하는 논리의 논리적 허점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물론 논리적 허점과 관계없이 수요는 무제한에 가깝고 공급은 제한적인 독과점 구조 하에서 은행들이 상생기여금 부담을 가상금리 인상으로 메꿀 현실적 위협이 크게 존재합니다. 민주당이 2022년 3월 소비세 형태로 발의한 푸틴 전쟁에 따른 수익 획득 금지법은 횡재세 부담금의 가격 전가를 막을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석유 사업자가 무연 휘발유 가격을 기준 가격 이상으로 판매할 경우 50% 세율로 소비세를 부과한 다음 이 조세에 대응해 가격을 추가 인상하면 세율을 75%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가격 인상으로 횡재세에 대응한다면 아예 가격 경쟁력을 현저히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 전가 유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은행 횡재세 역시 가상금리 전가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횡재세 부담금의 가격 전가 시 세율이나 부담률을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가산금리 인상 유인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요컨대 횡재세 부과 의지만 있다면 부담액을 가산금리로 전가시키는 은행의 유인을 저지하는 입법 기술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민주당 내 은행 횡재세 반대의 또 다른 근거로 제시된 채무조정 우선은 아주 빈약한 반대론입니다. 한국의 은행들이 모럴 해저드 논리에 집착해서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절차에서 대출기관으로서 책임을 도외시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융차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채무조정 절차의 개혁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아니라 국회가 결단해야 할 입법 과제에 속합니다. 파산자에 대한 과도한 작업 제한의 완화, 법원 채무조정 절차의 신속 간소화, 채무조정 절차에 들어간 임대주택 거주 채무자의 주거권 보장 등이 바로 그런 과제에 속합니다. 은행이 국회 입법 과정에 협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은행의 애걸복걸에서 얻어낼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니고 은행과 채무자, 은행과 금융약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국회가 최종 결단을 통해 해결해야 할 입법 과제입니다. 채무조정제도 개혁과 은행 횡재세 도입은 우선순위를 놓고 다퉈야 하는 경합적 정책도 아닙니다. 도대체 왜 하나만 우선해야 합니까?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쓴소리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정 정책 입장에 대한 반대는 당연히 있을 수 있고 대통령 1인이 지배하는 정당보다 반대 목소리가 자유롭게 터져나오는 게 민주주의 정당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 횡재세는 현재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 차원을 넘어서 대외적 정체성 문제가 됐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떠들썩하게 은행 횡재세 추진한다고 온 국민들에게 홍보해놓고 일부 당내 반대로 상임위 통과조차 어렵다는 소식은 민주당의 개혁 역량에 대한 불신을 야기시킬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금융약자, 경제적 약자 국민들보다 은행과 금융시장 눈치를 더 보는 정당이 은행 횡재세 하나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못하는 정당이 이 가공할 위기를 돌파할 개혁 역량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과연 신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제안합니다. 국민이 바라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답게 합시다, 횡재세. 저 용해인과 기본소득당은 횡재세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습니다.